제가 그 공무원하고 이렇게 좀 친한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내가 이 1년 동안 하는 일이 환급 검토하는 것밖에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만큼 환급을 과세당국에서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사실 돈을 받는 거는 받는 입장은 되게 쉬운데 주는 건 엄청 싫잖아요. 사실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경비 더 있었는데 하고 저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건 잘 안 돼요. 잘 안 먹혀요. 근데 내가 나 이거 경비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들어갔네 하면은 더 주는 거니까 세무서 엄청 좋아해요. 네, 그런 것처럼 인간이랑 저희랑 똑같습니다. 네, 주는 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급에 관련해 있어서는 거의 부가세 환급밖에 없어요. 여기 면세사업자가 몇 분 계시긴 한데 이제 부가세를 과세하시는 분, 일반 과세자분들은 이제 그 부가세 환급이 꼭 일어날 수가 꼭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이슈가 결국 세금계산서랑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 지난번 발표 때도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페이퍼로 해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해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한번 그냥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건 아주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세금계산서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거래처에서. 근데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행해 보시면 요즘은 전자라서 뭐 전자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청구 또는 영수증에 체크하기로 돼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저한테 전화 오세요. 전화 와요. 이거 청구를 해야 돼요? 영수를 해야 돼요? 예. 사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게 두 가지가 있냐면요. 저기 보시면은 2번에 보면은 세금계산서가 청구서 및 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거래처한테 얘기해요. 영수했으면 받은 기분이니까 무조건 청구하라고. 예, 받았어도. 뭐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나요? 최기 변호사님?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청구를 하세요. 그냥 받았더라도. 저는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서는 그 사업자가 주로 이제 공급하는 자가 재원화 요역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청구와 영수증 개념이 있고요. 그러면은 세금계산서가 청구와 영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가가치를 징수했기 때문에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를 징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럼 그 중요한 자료를 언제 발행하는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를 모든 대표님들이 사실 아셔야 돼요. 이거 뭐 내 세무대리인 이거 다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저희가 세금계산서 언제 발행하는 것까지 하려면은 거래처 하나당 한 150만 원씩 받아야죠. 그렇게 주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자료상들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재화의 공급 시기, 재화라는 그 물건이죠. 그래서 물건 파시는 분이 그래요. 정세영 대표님. 정세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 1-1번일 거예요. 대부분 인도시킬 보내잖아요. 그럼 인도되는 시점에 발행해야 돼요. 그 전에 발행하거나 그 후에 발행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는 이제 밑에 다음 장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말고 뭐 장기할부 판매 뭐 기타 밑으로 쭉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부분이 이제 인도되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공부할 때나 이렇게 법령에 보면은 법령은 사실 짧게 나와 있는데 저희 교과서라 그러죠. 뭐 교과서를 보면은 거의 뭐 공급 시기가 하나의 챕터예요. 엄청 길어요. 왜냐하면 업종마다 엄청 달라요. 건설업이냐, 어떤 업종이냐, 뭐 전기공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인도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업, 저희 같은 서비스업, 제가 만약에 세무조사 용역을 수임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언제 발행이 되냐, 공급 시기가 언제 되냐, 완료되는 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영환 대표님도 내가 브랜드 네임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성금, 중도금, 잔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뭐 금액이랑 상관없이 내가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3번. 사실 1번, 2번을 지키기가 현실에서 굉장히 힘들죠. 예, 저쪽에서 돈 주는 사람 마음대로잖아요. 예, 근데 3번만 잘 지켜주시면 오히려 좋아요. 그냥 3번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돈 받을 때 발급하면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큰 회사랑 계약할 때 성금 낼 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중도금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인도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세금계산서 계속 발행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3번 예외규정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받을 때 발행해도 돼요. 그래서 성금할 때 발행하는 거고 중도금할 때 발행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돈을 주는 사람,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세금에서 빨리빨리 받을수록 비용 처리가 돼서 그 해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하거든요. 또 근데 돈은 늦게 주려고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3번이랑 좀 어긋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공급 시기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내가 딱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담당하시는 세무 대리인에게 물어보면 아마 다 알려줄 거예요. 이거는 거의 기본이거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사실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환급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인테리어 해야 되고 뭐 장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면 환급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검토가 100%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그 납세자분들께서 내가 그냥 납세자한테 바로 전화가 올 때가 있거든요. 국세 공무원이. 그럴 때 그쪽에서 뭐 이거 저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주면은요 다 걸려 들어가요. 네. 가산세나 뭐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세무 공무원에서 전화가 오면 그 담당 세무 대리인한테 빨리 전화를 하세요. 지금 이거 달라는데 이거 줘도 되냐? 엄청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돼요. 예, 그 다음 점. 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공급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꾸 그러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제 공급 시기가 다르게 발급받는 경우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면은 그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그 확정 신고 기간은 언제냐? 그러면은 반기라고 보시면 돼요. 상반기, 하반기. 예, 그냥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내기 때문에 우리는 3개월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예정 신고고 예정 신고가 나쁘기 때문에 확정 과세 기간은 부가세 과세 기간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개업을 하건 언제 폐업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폐업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은 공급 그 상반기 내에 내가 잘못 발행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냐 보면은 공급자가 가산세 공급가액에 1% 가산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 1억짜리면은 100만 원의 가산세가 있는 거고요. 네, 둘 다 1%씩 가산세가 있어요. 이건 사실 별거 안 돼요. 근데 물론 뭐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은 1%도 크죠. 근데 2번이 가장 문제예요. 내가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이 내가 뭐 5월에 인도를 시켰는데 7월에 발행을 받았어요. 네, 인도를 받았는데 7월에 받았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어요. 그러면은 공급 시기가 과세 기간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 10%를 못 받는 거예요. 부가세를. 이거 엄청 커요. 네,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그리고 그 공급하는 자,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하는 사람도 2%의 가산세가 있어요. 네, 1억 발행했으면 2%니까 200만 원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크죠. 사실은 그래서 2% 가산세와 매입세 불공제를 해준다라는 부가세를 공제해주지 않는다라는 저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내가 이거를 모르고 사실 세무 대리인들은 몰라요. 이게 부가세 세금계산서 제대로 발행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예, 그래서 세무 대리인은 그냥 신고를 해버리죠. 환급 나온다고 좋아하잖아요. 세금 적게 나오면 좋아하니까. 근데 신고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걸리면은 내가 받은 부가세 토해내야 되죠. 예, 그리고 2% 가산세 내야 되죠. 또 신고 잘못했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있고요. 또 매입세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 있고요. 또 내가 그동안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써먹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자까지 내야 돼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죠. 예. 네, 이건 사례인데요. 이제 뭐 나바보 씨가 공사비 11억을 뭐 건축 뭐 이렇게 건설을 했어요. 11억짜리를.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11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 돈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1억을 환급을 받은 거예요. 11억짜리를 생겨서 발행받고. 근데 이 보시면은 16년 4월에 중공검사를 마쳤고 16년 8월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생겨서 발행한 거예요. 발행받은 거예요. 돈을 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1억 원의 환급 신고를 하고 환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때는 제가 그 업종마다 다르다 했잖아요. 건물 신축은 중공검사거든요. 중공검사 마쳤을 때 4월에 생겨서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 거 1,000만 원 1억 토해내었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0만 원 냈고요. 매입처벌 설계해서 합계부 불성실 가산세 1,000만 원 냈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그냥 계산 안 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엄청 크죠. 이게 제 주요 거래처인데 그렇죠. 제가 주요 어떤 거래처들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유통업이 사실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카운트해봤는데 유통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동물병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병원, 그리고 유튜브 방송하는 친구들은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5위 안에 드는 많이 신고한 사람 중에 5위 안에 들 것 같아요. 이번에도 거의 30명 이상 했고요. 상위 10%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상위 매출 10%. 그리고 광고 대행사가 많고 벤처기업도 있고요. 사실 벤처기업 정부보조금 많은데 정부보조금 사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굉장히 다양한 걸 다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엔젤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벤처기업에 대한 그 이해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쭉 있습니다. 이 중에 있으시면 기타가 있으니까 모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제 약국은 지향합니다. 이상입니다. 왜요? 질문 어려워요. Q&A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약국은 어려우세요? 약국은 좀 어렵습니다. 잘못하기가 쉬워요. 명가세가 같이 있어서 보험이 되는 거.